파운드리 산업의 최강자 TSMC가 당황했습니다. AI 칩 생산 파운드리 산업 1위였던 TSMC. 하지만 최근 이 기업의 신기술의 등장으로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반도체 기술력의 압도적 1위. 삼성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실패한 NPU 기술을 완성해 내고야 만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NPU.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연 것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입니다. 과연 삼성이 어떻게 모두가 실패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던 걸까요? 엔비디아도 인텔도 애플도 다 놀라게 만들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반도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다니엘 포스터입니다. 최근 저희 연구원들 사이에서 화제의 이야기가 있었죠. 과연 이 인공지능 칩의 파운드리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이걸로요. 저는 당연히 TSMC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기술력은 조금 아쉽지만 오랜 기간 맡겨왔기 때문이죠. 근데 제 상사인 윌리엄이 딱 잘라 거절하며 제가 불신하는 삼성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극구 반대했죠. 하지만 윌리엄은 작게 미소를 짓고선 저를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202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실리콘밸리 인텔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세서 NPU-X7 프로젝트의 파운드리 선정을 위한 중요한 회의였죠. 저는 그 회의실에 앉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10년간 TSMC와 함께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꽤 진중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마크 존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NPU-X7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파운드리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TSMC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나노 공정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TSMC 외에 다른 선택지는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쌓인 신뢰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윌리엄 부사장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다니엘, 시대가 변했어. 우리도 변해야 해. 윌리엄 부사장은 인텔에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모든 변화를 직접 경험한 분이었죠. 부사장님, 다른 대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이 TSMC만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윌리엄 부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삼성은 어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삼성이라니요? 물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직 반도체, 특히 최첨단 인공지능 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메모리와 로직은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부사장님, 삼성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아닌가요? 물론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지만 TSMC와 비교하면 아직 기술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따라하는 건 잘하지만 진정한 기술 혁신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같은 초고도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사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다니엘, 삼성이 최근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봤나? 그들이 개발한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삼성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TSMC가 최고라는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삼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관련 논문들과 기술 보고서들을 읽어봤죠. 놀랍게도 삼성은 지난 2년간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TSMC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들었어요. 결국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수준 아닌가? 진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주말 동안 저는 삼성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관련 자료들을 뒤져봤죠. 삼성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최신 특허 출원 동향,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지난 3년간 연구개발에만 2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더군요. 그것도 대부분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특히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과 관련된 특허만 해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반도체 기술은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윌리엄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사장님, 주말에 삼성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투자 규모는 인상적이지만 아직 실제 성과가 검증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윌리엄 부사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다니엘, 20년 전을 생각해봐. 그때 누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예상했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도시바, NEC, 히타치 같은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그저 기술을 배워가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부사장님, 메모리와 로직은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삼성이 메모리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로직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니엘,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삼성 기술진들의 발표를 직접 들어봤어.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는 정말 혁신적이었다고. 어떤 부분이 혁신적이었나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핀팩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야.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을 활용해서 전력 효율성을 기존 대비 30% 이상 개선했다고 하더군. 윌리엄 부사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 개선이라니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5%만 개선해도 큰 성과로 여겨지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발표 자료와 실제 양산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동료들과 삼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저와 비슷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는 잘하지만 로직은 아직 이런 식의 회의적인 반응들이었죠. 특히 제 동료인 스티브 밀러는 더욱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니엘, 삼성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을 봐. TSMC가 50%가 넘는데 삼성은 17% 정도야.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 스티브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결국 고객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니까요. 고객들이 삼성보다 TSMC를 더 신뢰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윌리엄 부사장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 시장 점유율만 보면 안 돼. 중요한 건 기술의 방향성이야. 삼성이 가고 있는 길이 미래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진다면 어떨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어봤죠. 인공지능 칩의 핵심은 전력 효율성이야. 데이터 센터에서든 모바일 기기에서든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 삼성의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봐.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들을 읽어보니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더군요. 기존의 핀팩 구조에서는 게이트가 3면에서만 채널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게이트-올-어라운드에서는 3면 모두에서 제어가 가능했어요. 이론상으로는 훨씬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제조 난이도가 극도로 높다는 게 문제였죠.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이라 조금만 실수해도 전체가 망가질 수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 윌리엄 부사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다니엘, 내일 오후에 삼성 관계자들과 화상회의가 있어. 함께 참석해보지 않겠나? 화상회의라니요? 아직 공식적으로 파운드리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들과 만난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삼성의 실제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삼성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너머로 깔끔한 정장을 입은 5명의 한국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텔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DS 부문 김선호 상무입니다. 리더로 보이는 분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포스터 박사님의 MPU-X7 프로젝트에 대해 미리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자료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는 거죠? 김상무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설명했어요. 포스터 박사님, 업계가 좁다 보니 인텔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3나노 공정이 필요한 고성능 프로세서라고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반도체 업계는 생각보다 정보가 빠르게 돌아다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건 조금 놀라웠습니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김선호 상무는 우리 MPU-X7 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포스터 박사님,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도전은 전력 효율성과 연산 속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겠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인공지능 연산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동시에 빠른 처리 속도도 요구되죠.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상무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상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의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과 새로운 소재 기술을 결합하면 가능합니다. 전력 소모를 40% 줄이면서도 연산 속도는 오히려 20% 향상시킬 수 있어요. 40% 전력 절약에 20% 속도 향상이라니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양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때 김상무 옆에 앉아있던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저희는 이미 유사한 구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소모 곡선, 연산 속도 벤치마크, 발열 특성 분석. 모든 데이터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율은 어떻습니까?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은 제조 난이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현재 85%입니다. TSMC의 3나노 초기 수율보다 10% 높은 수준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새로운 공정 기술의 초기 수율이 기존 기술보다 높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윌리엄 부사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부사장님,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윌리엄 부사장이 웃으며 말했죠. 다니엘, 그게 바로 편견이야.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정신을 무시하지 마. 그들이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제쳤는지 기억해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추진력과 집중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윌리엄 부사장이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오늘 오후 인천행 비행기 예약했어. 직접 확인하러 가자. 저는 황당했습니다. 부사장님, 코로나 이후 해외 출장 절차가 복잡해졌잖아요. 굳이 직접 가야 할까요? 다니엘, 엔지니어로서 25년을 일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어. 윌리엄 부사장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출장은 일본, 중국, 대만 정도가 전부였죠. 한국에 대한 인상도 그리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를 잡는 과정에서 윌리엄 부사장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년 전 모든 사람이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무시했어. 일본이 최고라고 했지. 하지만 삼성은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어. 그 저력을 무시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궁금해했죠. 투자와 인재, 그리고 절박함이야.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 기술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 절박함이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삼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 특허 출원 현황, 최신 기술 동향. 데이터상으로는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고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삼성전자에서 나온 직원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윌리엄 부사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김태현 과장입니다. 김태현 과장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는데 영어도 유창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었어요. 호텔에서 짐을 풀고 쉬신 후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신가요? 김 과장이 물어봤어요. 네,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네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김 과장의 말에 저는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사장과 함께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이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이 기대되네요. 윌리엄 부사장이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기대되었습니다. 과연 삼성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일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6시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았어요. 오늘 드디어 삼성의 실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에 로비에서 김태현 과장과 만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성 반도체 단지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삼성의 심장부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려 화성 반도체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규모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축구장 20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은 처음 봤어요. 포스터 박사님, 이곳이 저희 삼성의 가장 첨단 생산 라인입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루 생산 능력이 10만 웨이퍼에 달합니다. 10만 웨이퍼라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TSMC의 주요 공장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보안 절차를 거쳐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클린룸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수백 대의 로봇팔들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윌리엄 부사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김선호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윌리엄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저희의 3나노 라인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나노 생산 라인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 상무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라인에서는 저희의 게이트 마이너스 올 마이너스 어라운드 기술이 적용된 웨이퍼들이 생산됩니다. 현재 이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해요. 유일하다니요? TSMC도 아직 게이트 마이너스 올 마이너스 어라운드를 상용화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EUV 장비 앞에 섰습니다. 이 장비 하나의 가격이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포스터 박사님, 지금 실시간으로 3나노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웨이퍼 위에 원자 단위로 회로가 새겨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나노미터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교한 작업이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했어요. 레이저 광선이 웨이퍼 표면을 스캔하며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김상무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현재 87%입니다. 지난주 측정 결과죠. 87%라니요? 화상회의 때보다 2%나 더 올랐네요. 새로운 공정 기술이 이런 높은 수율을 보인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 있었나요? 윌리엄 부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이때 옆에서 기술진 한 분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박지훈 수석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 덕분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정하거든요. 인공지능 기반 공정 제어라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엔지니어들이 경험에 의존해서 공정을 조정했는데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네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박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수백 개의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온도, 압력, 습도, 화학 용액 농도 등 모든 변수가 최적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언제 개입하나요? 제가 물어봤죠. 지금 보시면 박 연구원이 화면의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온도가 설정값에서 0.02도 벗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 제어죠. 0.02도 차이까지 감지해서 조정한다니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코너에서는 실제 테스트 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톱 크기만 한 웨이퍼 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새겨져 있었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칩들의 성능은 어떤가요? 윌리엄 부사장이 물어봤어요.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김상무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더니 근처 테스트 장비로 안내해 주었어요. 테스트 장비에 칩을 장착하고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산 속도, 전력 소모, 발열량. 모든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전력 소모가 예상보다 37%나 적네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게이트 마이너스 올 마이너스 어라운드 구조의 장점입니다. 게이트가 채널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누설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박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삼성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저희는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입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특허 인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1200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김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200건이라니요? 하루에 3건 이상씩 특허를 출원한 셈이네요. 이런 연구개발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윌리엄 부사장이 말했어요. 다니엘,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네요. 삼성의 기술력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 밤 호텔에서 저는 잠들기 전까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곱씹어봤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 MPU-X7 프로젝트의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삼성 종합기술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기술원 건물은 화성 공장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학술적이고 연구 중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오늘은 실제로 MPU-X7 프로젝트를 저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돌려보겠습니다. 박지훈 연구원이 저희를 거대한 컴퓨터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슈퍼컴퓨터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칩 설계부터 제조 공정까지 모든 과정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가져온 MPU-X7 설계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멀티코어 간 통신 지연 문제입니다. 코어가 많아질수록 서로 간 데이터 전송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박 연구원이 제 파일을 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인터커넥트 구조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복잡한 3차원 구조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원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어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제안하는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배치 대신 3차원 적층 구조를 사용하면 통신 지연을 60%까지 줄일 수 있어요. 60% 지연 감소라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개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차원 적층은 발열 문제가 심각할 텐데요. 발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마이크로 히트파이프 기술을 적용합니다. 박 연구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각 층 사이에 극미세한 열전달 구조를 넣어서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죠. 화면에는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열전달 채널들이 칩 전체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제작이 가능할까요? 이런 구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나요? 윌리엄 부사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김선호 상무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안에서 칩 하나를 꺼냈어요. 이미 프로토타입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제 처음 만났는데 벌써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 만드신 건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포스터 박사님의 논문을 몇 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MPU-X7과 유사한 구조에 대한 연구를 미리 진행해 왔거든요. 김상무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들이 제 연구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 말이에요. 반도체 업계가 좁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치밀하게 연구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프로토타입 칩을 테스트 장비에 장착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실행되자 놀라운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산 속도는 제 예상보다 25% 빨랐고 전력 소모는 30%나 적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치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연산 테스트였어요.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돌려서 실제 성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공지능 벤치마크를 돌려보겠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연산 과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뉴런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연어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와, 이 속도는 정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존 최고 성능 칩보다 3배는 빠른 속도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건가요? 윌리엄 부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새로운 명령어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기존 범용 프로세서와 달리 인공지능 연산만을 위해 최적화된 구조거든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범용 연산 성능은 어떤가요? 인공지능만 빠르고 다른 작업에서는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김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적용했습니다. 인공지능 전용 코어와 범용 코어를 함께 배치해서 모든 작업에서 최적 성능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그들은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양산 라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제 본 곳이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웨이퍼는 1500단계의 검사를 거칩니다. 생산 관리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각 단계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평가하죠. 1500단계 검사라니요? 이런 철저한 품질 관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산 속도는 전혀 떨어지지 않더군요. 불량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즉시 해당 웨이퍼를 분리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전체 생산 라인에 피드백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요. 이런 학습형 품질 관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실수에서 배워서 점점 더 완벽해지는 시스템인 거죠. 그날 저녁 김상무와 함께 서울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격식 있는 한식당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포스터 박사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삼성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떤 편견이었나요?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따라하는 건 잘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믿었고요. 김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자신감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김상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삼성의 기술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엔지니어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대량 생산에서의 일관성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윌리엄 부사장이 말했어요. 다니엘, 어떻게 생각해? 이제 충분히 확신이 서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력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험실에서의 성공과 대량 생산에서의 성공은 다른 문제거든요. 윌리엄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그럼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보자. 삼성 평택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김태현 과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평택 공장은 저희의 최신 대량 생산 라인입니다. 월 12만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12만 웨이퍼라니요? 화성보다도 더 큰 규모네요. 평택 공장에 도착하자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성 공장보다도 더 거대했어요. 이곳에서 포스터 박사님의 MPU-X7과 같은 복잡한 칩들을 대량 생산합니다. 생산 관리 책임자인 박민수 상무가 설명해 주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클린룸에 수천 대의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각 장비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제 분량률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박상무가 중앙 관제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거대한 모니터 벽면에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분량률이 0.3%입니다. 0.3%라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업계 평균이 2% 정도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낮은 분량률이 가능한가요? 윌리엄 부사장이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 덕분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었어요. 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부품을 교체하죠. 화면에는 각 장비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긴급 상태를 나타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장비가 초록색 상태였습니다. 예측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각 장비에서 나오는 진동, 온도, 전류 등 수백 가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패턴 변화를 감지하면 고장 확률을 계산해서 미리 알려주죠. 이런 시스템이라면 예상치 못한 생산 중단을 거의 방지할 수 있겠네요. 정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을 걸어다니며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로봇들이 완벽한 동선으로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고 각 공정마다 실시간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기 보시는 웨이퍼들이 실제로 고객사에 납품되는 제품들입니다. 박상무가 가리킨 곳에는 수백 개의 웨이퍼가 정렬되어 있었어요. 품질 편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대량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표준 편차가 0.055 이내입니다. 0.055라니요? 이건 거의 오차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험실 수준의 정밀도를 대량 생산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점심시간에는 현장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저는 15년째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삼성만큼 혁신적인 회사는 처음 봤어요.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걸 실제로 양산에 적용하는 속도도 놀라워요.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뭐였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게이트 마이너스 올 마이너스 어라운드 기술을 처음 양산에 적용할 때였어요. 수율이 처음에는 30%밖에 안 됐거든요. 다른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작은 변수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최적화했죠. 결국 1년 만에
8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정말 치열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열정과 집념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던 거겠죠. 오후에는 품질관리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출하되는 모든 제품의 최종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고객에게 나가는 모든 칩을 100% 검사합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샘플링이 아니라 전수조사죠. 전수조사라니요? 대량 생산에서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에요. 비용 부담이 크지 않나요? 윌리엄 부사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으로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불량품을 걸러내는 게 결국 더 경제적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불량품이 고객에게 가면 그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클 테니까요. 테스트 장비들을 보니 정말 정교했습니다. 각 칩마다 수백 가지 항목을 몇 초 만에 검사할 수 있더군요. 성능, 전력 소모, 발열, 신뢰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품만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출하 후 불량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0만 분의 1 이하입니다. 10만 분의 1이라니요? 이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예요. 이 정도면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 제품을 완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윌리엄 부사장이 말했어요. 다니엘, 이제 확신이 서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사장님. 삼성의 대량 생산 능력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완벽하고요. 그럼 이제 결정할 시간이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거죠. 인텔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말이에요.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지난 3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삼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최종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의 경험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인텔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경영진에게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삼성 본사에서 최종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 본관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4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원 회의실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 인테리어였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가죽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윌리엄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김선호 상무가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그 뒤로 다른 임원들도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놀라운 건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용입니다. 인텔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직접 나왔습니다. 부회장이 직접 나올 정도로 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긴장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 시설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부회장이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윌리엄 부사장이 먼저 대답했어요. 솔직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포스터 박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 부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회장님, 사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는 뛰어나지만 로직 반도체에서는 아직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걸까요? 하지만 지난 사흘 동안 본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삼성의 게이트 마이너스 올 마이너스 어라운드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고 대량 생산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잘못되었더군요. 이 부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해외 파트너들이 처음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김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럼 구체적인 제안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계약 조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생산 단가는 TSMC보다 12% 저렴했어요. 납기는 8주 단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 지원과 공동 연구 개발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죠. 품질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99.9% 수율을 보장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하면 전액 배상하겠습니다. 김상무의 답변은 자신만만했어요. 99.9% 수율 보장이라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보통은 90% 정도만 보장하거든요.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윌리엄 부사장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24시간 365일 기술 지원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20분 내에 대응하겠습니다. 20분 대응이라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서비스 수준이었어요.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저희는 이 파트너십을 단순한 하청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생각해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인 협력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칩 공동 개발입니다. 인텔의 설계 노하우와 삼성의 제조 기술을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공동 개발이라니요? 이건 단순한 파운드리 계약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공동 개발한 기술은 양사가 함께 소유합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어요. 김상무가 답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인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위험을 나누면서도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에는 한식 코스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격식 있는 분위기에서도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졌어요. 포스터 박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죠.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 될 때의 그 감동은 정말 특별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게이트 마이너스 올 마이너스 어라운드 기술을 상용화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기술자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가진 조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는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점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갔어요. 만약 경쟁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한번 파트너가 되면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게 삼성의 철학이에요. 그의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이 부회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저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윌리엄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다니엘, 최종 결론이 뭐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부사장님, 삼성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TSMC는 기존 기술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지만 삼성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삼성의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나흘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편견을 깨는 건 쉽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경험이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텔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삼성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어야겠다고 말이죠.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나흘 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인텔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충만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인텔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미팅이 열렸습니다. CEO부터 주요 임원들까지 모두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어요. 제가 가져온 한국 출장 결과가 회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포스터 박사 삼성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CEO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삼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저의 첫 마디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삼성의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전력 효율성에서 40% 이상의 개선을 보여줬고 연산 속도도 20% 향상됐어요. 기술 담당 부사장인 스티브 밀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포스터, 그게 정말 검증된 데이터야?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프로토타입 칩으로 실제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예요. 더 놀라운 건 대량 생산에서도 같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무 담당 부사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비용 측면은 어떻게 돼? TSMC보다 12% 저렴하면서도 납기는 8주 단축 가능합니다. 여기에 99.9% 수율 보장까지 제시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조건은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CEO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럼 포스터 박사의 최종 권고안은 뭔가? 삼성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파운드리 선택이 아니라 인텔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때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위험도 크지 않나? TSMC는 검증된 파트너인데 삼성은 상대적으로. 그 생각이야말로 위험한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로직 반도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윌리엄 부사장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포스터의 말이 맞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지만 삼성의 기술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후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지만 점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기울어갔어요. 마침내 CEO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삼성과 파트너십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스터 박사가 협상팀을 이끌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였어요. 다음 달 동안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부터 계약 조건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삼성 측도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의 개방적인 태도였어요. 보통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숨기려 하는데 삼성은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포스터 박사님,
저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서로 감추는 게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어요. 김선호 상무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드디어 계약 체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인텔 본사 최고급 회의실에서 양사의 경영진이 모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두 기업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6개월 후 삼성에서 생산된 첫 번째 MPU-X7 칩이 도착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기존 칩보다 45% 빠른 연산 속도를 보여줬고 전력 소모는 38%나 줄었습니다. 포스터, 정말 대단한 성과야. CEO가 저에게 축하를 건넸어요. 당신의 판단이 옳았어. 하지만 진짜 성과는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MPU-X7이 탑재된 인텔의 새 프로세서가 출시되자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성능은 경쟁사보다 월등했고 전력 효율성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인텔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나? 업계 전문가들이 궁금해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이었죠. 1년 후 저는 삼성과의 공동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오가며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과 윌리엄 부사장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열린 축하 만찬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포스터 박사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와 지금의 심경이 어떻게 다른가요? 김상무가 물어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과 삼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진정한 혁신은 기존 강자가 아니라 도전자로부터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삼성이 바로 그런 도전자 정신을 가진 기업이더군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기존 1위 기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삼성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윌리엄 부사장이 처음에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시대가 변했어. 우리도 변해야 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견을 버렸기에 우리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리콘밸리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한국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